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탄수화물의 생리적 특성과 당이 당기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소금과 함께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양소입니다. 절대적인 만큼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당기는 법이겠죠. 만약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나 고혈당 그리고 각종 성인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학계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가 적더라도 비만, 고혈당, 당뇨 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 간, 근육에 저장되게 됩니다. 특별히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은 조직세포로 이동할 수 있는 포도당으로서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 그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혈액의 포도당 농도는 혈액 100ml당 70에서 110mg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혈당의 기준인 것이죠.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혈당이 110mg을 초과한다면 고혈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당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하여서 고혈당이 진단되면 의사들은 대부분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고혈당과 당뇨는 엄연히 다른 병입니다. 고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뜻인 거죠. 당뇨는 말 그대로 오줌 속에 당분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고요. 사실 고혈당의 원인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배제하고 탄수화물 하나로 고혈당을 조절하다 보면 혼란 상태에 빠지고 결국 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은 고혈당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고혈당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고혈당이 혈액검사로 확인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 몸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고혈당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곤, 짜증이나 신경질 같은 일반적인 그런 증상만 있을 것입니다. 고혈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고혈당과는 달리 당뇨는 당이 부족하여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는 특징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식, 다뇨, 다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많은 특정 증상이 있다고 해서 삼다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목이 너무 자주 말라서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갈병이라고도 합니다. 당뇨의 생리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혈당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어느 정도 했는가, 즉 얼마만큼 먹고 얼마만큼 체내에 흡수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비를 얼마만큼 했는가입니다.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각종 호르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인슐린 외에도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코티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중 인슐린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나머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코티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모두 혈당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보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혈당이 낮아지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 모두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데,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데 이용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과 같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에 관여합니다. 또한 혈당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다른 호르몬과는 달리 혈당이 아주 낮아졌을 때 분비되어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혈당 조절에 관여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혈당 조절이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코티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의 생리적인 기능은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 조직으로 대체하고 포도당이 부족하였을 때 아미노산을 통하여서 포도당을 만드는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혈당을 낮추는 것이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액의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아미노산을 통하여서 포도당을 만드는 포도당 신생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에피네프린과 코티솔도 글루카곤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인체는 정상적인 혈당 기준인 70에서 110mg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포도당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보통의 포도당 조절과는 반대로 호르몬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적인 혼란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죽거나 자녀가 죽는 등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의 그런 상실감,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함,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 등은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인체는 어떤 경우 스트레스 반응과 무관한 일반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비특이적인 일반 반응은 스트레스 반응 없이도 얼마든지 3대 영양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식습관이 좋고 적당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특이적인 일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소 식습관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 자꾸만 영양분을 과다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졌을 때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그러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인 것이죠. 스트레스 반응 시에는 혈당 조절이 보통 때와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보통 때 혈당이 110mg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혈당이 110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혈당으로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상승한 경우 고혈당으로 진단되었다고 함부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탄수화물 소비를 증가시키는 운동을 한다면 더욱 포도당 소비가 증가하고 오히려 인슐린 감소, 글루카곤 상승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고혈당 극복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을 권장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고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다고 함부로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체 생리학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혈당 조절에 대해 인체 생리학을 따르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혈당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박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장들은 물박사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인체 생리학이라는 교과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들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특정 부위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도당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살아갈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무언가 쓸 일이 많을 때일 것입니다. 집을 산다든지 자녀 학비를 대한다든지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열심히 돈을 벌겠지요. 직업을 잃거나 은퇴한 이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수입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래 자산인 저축금을 빼내서 사용하게 되고 만약 그러한 돈으로도 돈이 충분치 않다면 빚을 내기도 합니다. 인체도 이렇게 포도당의 조절에 있어서 돈과 똑같습니다. 포도당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필요하게 되면 간과 근육에 있는 것도 꺼내 쓰게 되죠. 만약 간과 근육에 포도당을 다 빼쓰고도 부족하다면 지방의 아주 일부와 근육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포도당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고혈당이 생기는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통 때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에는 하지 않는 생리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인슐린은 감소시키고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한다고 했죠.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포도당은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업무가다입니다. 또는 인간관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혈당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혈액에 있는 혈당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갈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업무 가다는 성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른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때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참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든지 할 때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혈당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제때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포도당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인체는 스스로 포도당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보통 때와는 다르게 신체 반응을 유발하고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제때 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체내에 포도당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포도당을 공급하면 인체는 포도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포도당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당 공급을 자꾸만 지연시키게 되면 인체는 스스로 포도당 확보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결국 포도당을 높이는 것으로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장기적인 고혈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는 가능하면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활동이 많다면 3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로 탈수가 있습니다. 탈수 시에는 실제로 혈당의 양이 그렇지 많지 않은데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의 절대량이 같더라도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 내로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당 부족을 포도당 섭취를 더하거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어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탈수의 가장 큰 원인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혈당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들이나 대중들이 알고 있는 물 많이 마시기도 고혈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물을 의도적으로 마셨을 때 그 물이 체내에 잘 보존이 된다면 오히려 혈당을 낮춰주겠지만 의도적으로 마신 물은 결국 체내에 있는 물까지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물은 가장 대표적인 이뇨제라는 사실입니다. 과잉 섭취한 물이 이뇨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물 마시기로 혈장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인체는 혈장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물을 체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트륨도 배출되고 나트륨이 배출되는 만큼 물을 더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체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박사가 2007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장기간의 소금 섭취 감소 그리고 약 1년간에 걸쳐 물을 의도적으로 마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에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할 때도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조직세포에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은 인산화를 거쳐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세포에 들어온 포도당이 인산화가 되면 결국 포도당이 사라진 것과 같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새롭게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 내에 있는 포도당이 인산화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결국 포도당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인산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마그네슘과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결국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포도당은
제때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도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부족이 근본 원인이 아니고 포도당 대사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움직일 때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지방 부족도 혈당을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어떤 조직보다 지방을 최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방은 뇌세포에서 전기적 에너지가 이동할 때 절연체로 사용되는데 만약 절연체가 부족하다면 뇌에 포도당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 전기가 발생되면 결국 합선에 의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타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 탄수화물 섭취 횟수 제한, 탈수, 단백질, 지방, 마그네슘의 결핍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혈당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혈당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고혈당이 있다면 이러한 원인들을 바로잡으라는 신체의 적극적인 신호입니다. 아주 응급한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사고가 바로 당뇨입니다. 고혈당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에 따른 수많은 합병증이 있고 심하면 생명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가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뇨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을 말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고혈당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체내의 나트륨 결핍과 수분 과다일 때입니다. 고혈당의 원인 대부분은 당 소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당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포도당이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을 따로 더 마시지 않더라도 체내에 물이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체내 염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금 섭취를 줄이고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당뇨의 원인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당뇨의 주요 증상은 다식, 다뇨, 다음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생리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으로 유입된 혈액은 사구체를 거쳐서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구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의 일부가 이렇게 이어가되는 것입니다. 신장에서 이어가되는 하루 수분의 양이 약 180리터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3리터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물이 사구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180리터의 물이 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혈액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80리터의 물이 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의 염도는 약 0.9%이기 때문에 이어가되는 혈액도 0.9%하고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구체에서 이어가된 수분은
세뇨관이라는 곳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다시 178.5리터가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분의 흡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트륨의 흡수입니다. 심장과 소장에서 흡수되는 나트륨을 위해 인체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트륨의 흡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삼투압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물도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나트륨은 에너지를 써서 흡수하는 것이고 물은 나트륨을 따라서 들어오는 수동적인 흡수입니다. 그런데 사구체에서 이어가 되는 물에는 일부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신체에 중요한 영양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나트륨이 흡수되는 과정 중에 흡수되게 됩니다. 만약에 혈액의 염도가 낮고 이어가 된 물의 염도도 낮다면 나트륨 흡수율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어가 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도 흡수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포도당이 세뇨관을 지나 방광으로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것이 당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뇨는 소금 부족병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 먹거리가 풍족하였던 양반들이 음식을 담백하게 먹기 때문에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못 먹는 일반 대중에 비해서 훨씬 당뇨병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금 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결핍된 상태에서 함부로 소금 섭취를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장에서 나트륨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포도당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고혈당을 당뇨라고 말하는 까닭에 혈당이 높아지면 그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금 섭취를 더하게 될 때 혈당이 더욱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함부로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당이나 당뇨가 되었을 때는 소금 섭취를 아주 미세하게 늘리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나트륨을 확보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극복한다고 빠르게 나트륨 섭취를 증가하면 오히려 당뇨는 물론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염이나 용융소금 같이 특별한 소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소금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서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금을 함부로 많이 먹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혈당과 당뇨 환자 모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혈당의 원인과 당뇨의 원인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가장 문제는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의사들은 당뇨를 친구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운동을 권합니다. 하지만 고혈당과 당뇨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인체는 필요한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당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섭취를 제한할 때 포도당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육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혈당과 당뇨를 장기간 관리할 때 팔, 다리의 근육이 심각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부에는 지방이 크게 늘어서 배가 엄청 불러옵니다. 이것은 포도당 공급을 제한하고 포도당 소비를 증가시킬 때
인체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생리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뇨를 관리하게 되면 결국 당뇨와 같은 병이 친구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병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겠습니까? 병은 병인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자연의학이든 이러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 고혈당과 당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즐겁게 또한 올바르게 한다면 누구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물박사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